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창밖을 바라보던 백년은 방구들이 무너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더없이 화사한 달빛이 창너머로 들어와 백년의 몸을 간지럽히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분주히 제짝들을 찾느라 요란한 풀벌레 소리가 한창인 고즈넉한 여름의 밤이었습니다. 이토록 여유가 넘치고 선선한 바람에 풀벌레 소리마저 귀를 적시는 분위기 좋은 밤이었음에도 지아비가 있는 여인의 처소엔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공허한 정막만 감돌고 있었답니다. 이리도 좋은 날 좋은 때임에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첩을 둘씩이나 얻어차고 아내인 나의 처소엔 아예 발길조차 향해주지를 않는구나. 나를 이리 산송장 마냥 안방에만 처박아 두고 나 몰라라 할 것이었으면 대체 어찌하여 나를 정인으로 삼고 또한 혼인까지 한 것일꼬. 참으로 오늘따라 더더욱 혼자임이 외롭기만 한 밤이로구나. 푸념의 주인공이었던 백년은 자신의 깊은 한숨소리를 뒤로한 채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그날의 상념에 젖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혼인 전 처녀적의 백년은 총명하고 박식한 데다 어깨 너머로 배운 장문과 서예에도 능통하여 명망 높은 반가에서 태어났다면 능히 재상의 정부인 자리까지 올랐을 여인이란 평을 들으며 자란 재색의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어려웠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형편의 그녀였지만 꿈 많고 호기심 많던 처자로 구김살 없이 지내고 있었지요. 백년은 또한 남을 도와주는 일에도 밝았기에 종종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고민거리나 골치 아픈 일들의 해답을 내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웃에 살고 있는 또래의 사내이자 일찍이 머슴으로 일하며 받은 세경으로 제 집안을 책임지고 있던 억기가 찾아왔습니다. 억기는 백년과 엇비슷한 처지인데다 또한 워낙 어릴 때부터 서로를 보며 자란 통에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이였지요. 남녀가 유별한 때였다고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유대감은 그것을 뛰어넘는 깊은 것이었습니다. 워낙 소꿉친구처럼 자란 터라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미약한 연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미덕이라 여기던 두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랬던 억기가 얼굴이 퉁퉁 부어 잔뜩 골인한 상태로 백년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니 억기야, 대체 너희 얼굴이 어쩜 그 모양인 게니? 꼭 땅벌에라도 쏘인 사람 마냥 퉁퉁 부어 억울해 보이기가 말도 못하겠다 얘. 연아, 네가 아주 옳게 보았다. 나 정말 너무 힘들어서 미친 노릇인데 이 일을 어쩌면 좋겠느냐? 억기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백년의 앞에 철퍼덕 주저앉는 것이었어요. 뭔가 심상찮음을 느낀 백년이 억기에게 다가가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리도 주저앉을 만큼 성을 내고 그래. 일단 나에게 천천히 털어놔봐. 자신의 팔뚝을 부여쥐고 부축하는 백년을 올려다보며 억기는 짜증이 섞인 얼굴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억기는 고을에서 알아주는 알부자 구첨지 밑에서 머슴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헌데 이 구첨지라는 위인은 본디 부자가 된 연유 또한 악착같이 남 뒤통수 갈기는 일만 골라하며 재물을 끌어모은지라 지독한 수전노에 성격 또한 교활하기 짝이 없기로 유명했지요. 어찌나 그 명성이 자자한지 그 집에서 머슴을 살다 울고 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참을성이 대단하고 뚝심이 있었던 억기는 그런 구첨지의 온갖 악행에도 묵묵히 견디며 머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함께 일하던 다른 머슴들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이런 푸대접을 받으면서까지 도저히 못 견디겠다며 구첨진의 머슴들이 서로 작당을 하여 가을 추수도 하기 전에 몽땅 때려치고 나가버린 것이지요. 늦가을이 다가오고 있어 추수에 여념이 없을 시기
찬바람은 불어오는데 일을 할 머슴은 죄다 나가버리고 해야 할 일은 태산처럼 쌓여있지만 고을에서 이 구첨지의 지독한 악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머슴이 쉽게 구해질 리가요. 백방으로 나서 두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일을 하겠다며 들어오는 머슴 하나 구경할 수가 없었지요.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억기 혼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5만 가지의 일을 독박으로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고생만 하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억기의 일머리가 꽤나 쓸만했기에 어찌저찌 굴러는 가는 모양새가 되고 보니 이놈의 구첨지가 슬슬 꾀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잠자코 억기를 보고 있던 구첨지는 어차피 구해지지도 않는 머슴 두 손 두 발 놓고 억기에게 모든 일을 떠맡길 심산이었습니다. 억기가 아무리 사람을 더 충원해달라 말해도 들을 생각을 않는 것이었지요. 여보게, 억기! 내 섭섭찮게 챙겨줄 터이니 조금만 더 고생 좀 해주게나. 일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작자들이 없으니 낸들 어쩌겠나? 구첨지는 기름기가 잔뜩 끼인 얼굴을 들이밀며 억기에게 통사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억기는 구첨지의 속내를 이미 알고 있었지요.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리며 억기가 쳐내고 있는 일은 좋기 장정머슴 3명분은 될 터인데 억기의 품삯은 짜디짠 1명분만 내어줄 것이 뻔했습니다. 그마저도 가진 핑계에 온갖 잡스러운 짓을 녹여 제대로 줄지도 의문이었어요. 그리하여 힘에 부쳤던 억기가 구첨지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첨지 어르신, 저도 이젠 더 이상은 못해 먹겠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라 이젠 낯을 쥘 힘조차도 나오지를 않네요. 죄송하지만 저는 이쯤하여 머슴 일을 그만둘 생각이니 지금까지의 품삯을 계산하여 쳐주시면 감사하겠구만요. 그러자 구첨지의 안색이 쌓아 굳더니 그 눈빛을 형형하게 빛내며 답하는 것이었지요. 아니, 자네 그냥 이렇게 관두겠다 하면 나는 어쩐단 말인가? 사람이 책임감이 일이 없어서야 어디 믿고 일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애당초 우리의 계약은 이번 추수 때까지였으니 더 이상 일을 못 해주겠다면 그것은 우리의 계약을 자네가 위반하는 것이니까 자네 품삯을 쳐줄 수가 없겠네 그려. 예? 아니, 그런 말씀이 어디 있답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악착같이 일해드린 세월이 얼마인데 그 값을 안 쳐주시겠다뇨? 아, 나는 그딴 건 모르겠고 이번 추수 때까지 일을 해주지 않는다면 자네 품삯은 못 내주니 그리 아시게나.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꾼 구첨지의 기세가 어찌나 완강한지 억기는 별다른 흥정조차 해보지 못하고 대문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억기는 얼굴만 새빨갛게 물들인 채 씩씩거리며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요. 이상의 모든 사정을 전해들은 백년이 억기를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구첨지 그 인간, 지독하다 말은 익히 들어왔지만 역시 생각보다도 훨씬 더 지독한 위인이었구나. 그래서 지금 그만두면 여지껏 일한 품삯을 몽땅 안 해주겠다. 이렇게 강짜를 부린단 말이지? 응, 계약 조건을 들먹이면서 그리 말할 것이 뻔하지. 연아, 이제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냐. 계약대로 추수 때까지 구첨지 밑에서 일을 계속했다가는 나는 아마 온몸이 골병이 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게다. 이런 중노동을 겨우 1명분, 아니 1명분도 제대로 쳐주지 않을 것이 뻔한 구첨지식 품삯을 받고 계속해야 하다니 참말로 눈앞이 깜깜하다 이거야. 그렇다는 말이지. 창백하리만치 피골이 상접한 어깨의 안색을 살피며 턱을 쓸어만진 백년이 한참이나 곰곰 생각에 잠겨 있다. 두 손을 짝 마주치며 씩 미소를 띄웠습니다. 나에게 좋은 묘수가 떠올랐는데 억기야, 이리 귀 좀 가져다 대보련. 그리고 백년은 속닥속닥 한참이나 어깨에 귀를 붙들고 뭔가를 이야기해주는 것이었지요. 이튿날이었습니다. 구첨지가 키득거리며 뒷짐을 지고 마당을 걷고 있었어요.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두었으니 억기 잿간놈이 추수 때까지 일하지 않고 무슨 수로 버티겠어?
그는 얻기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제 집을 뛰쳐나간 다른 머슴들이 고을에 남아있는 일감이란 일감은 다 쓸어 담다시피 했기에 얻기가 뒤늦게 구첨지의 집을 떠나 기웃댈 만한 곳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지금까지 매달린 일에 대한 품삯을 몽땅 포기할 만큼 얻기에 사정의 여유가 없다는 것 또한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고 얻기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그러면 그렇지. 이 사람아, 어차피 일이 일할 것을 왜 그리 허튼 소리를 늘어놓고 감정만 상하는 것이야? 구첨지가 그것보라는 투로 빈정대며 말하자 얻기가 눈을 치켜뜨며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첨지 어르신. 추수 때까지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계약을 새롭게 다시 맺고 싶습니다. 아니 뭐라? 그게 무슨 말인가? 계약을 새로 맺다니? 이제까지 맺은 계약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찌? 그렇게는 아니될 말이지? 구첨지가 콧방귀를 뀌자 얻기가 이미 예상했다는 듯 키죽키죽 웃으며 대꾸했지요. 지금까지 일한 것은 셈을 쳐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어차피 추수 때가 끝나면 기나긴 겨울 동안 할 일이 없으니 빈둥거리게 될 터인데 그 꼴을 어찌 보시겠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남은 추수 기간인 딱 한 달 동안만 바짝 일하는 것으로 새롭게 계약을 맺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요. 얻기의 대답에 눈이 번쩍 뜨인 구첨지는 하마터면 너무나 반가워 얻기의 손을 잡고 사랑방까지 들어갈 뻔했습니다. 구첨지의 잔머리가 재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얻기의 말대로 추수만 끝내고 나면 이윽고 다가오는 겨울 동안에는 딱히 시킬 일도 할 일도 없는 것이었지요. 설렁설렁 일하면서 밥만 축내는 꼴이 제일 싫었던 구첨지는 대번에 귀가 트여 얻기에게 물었지요. 아니 그렇다면 새롭게 계약을 맺는 그 한 달은 세경을 얼마나 주면 된다는 겐가? 얻기가 머리를 긁적이며 바보처럼 희죽거렸습니다. 첨지 어르신,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십시오. 제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날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요. 아니 이보게 그게 무슨 소린가? 세경을 매일매일 달라니? 얻기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콩 하나를 세경으로 주시면 됩니다. 둘째 날은 콩 2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전날의 2배인 4알, 또 그 다음 날은 8알, 이런 식으로만 받으면 됩니다. 어떻습니까요? 얻기의 제안을 듣고 있던 구첨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약을 다시 맺자기에 뭔가 획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나열할 줄 알았더니 웬걸요. 모자라도 한참을 모자라는 소리를 뱉고 있는 것이었지요. 그간 일한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새로운 세경으로 콩 한 알, 콩 2알이라니요. 이것은 그간 듣도 보도 못한 그야말로 거저 중의 거저인 제안이었습니다. 구첨지는 겉으로 태연한 척 표정을 관리하며 대꾸했어요. 어흐흠, 그래. 자네가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이니 내가 그것을 무조건 아니 된다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하지만 이번에는 계약을 해놓고 엊그제처럼 못하겠다 나자빠지면 아니 될 일이네. 그러니 아주 제대로다가 약정을 해두자고. 구첨지는 지필묵을 가지고 와서 약정서 2매를 자세히 작성했습니다. 각자 손도장까지 찍고 약정서를 한 부씩 나눠 가지기까지 하였지요. 그렇게 구첨지와 얻기는 기분 좋게 새로운 계약을 끝낸 다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본디 재빠른 일머리와 힘까지 갖췄던 얻기는 시원시원하게 일을 처리해 나갔어요. 저녁 늦게까지 일을 마친 얻기가 문간방에 기대어 세경을 기다리자 구첨지는 희죽 웃으며 콩 하나를 품삯이랍시고 던져줬습니다. 그 이튿날도 얻기는 새벽같이 구첨지를 찾아와 하루 종일 황소처럼 일했지요. 그날 저녁 구첨지가 콩 2알을 세경으로 내어주자 얻기는 감사하다며 꾸벅 절까지 하고는 2손으로 받았습니다. 얻기가 집으로 돌아가자 구첨지는 박장대소를 하며 소리쳤지요. 크하악, 나 원참 저런 모질이 같은 놈. 저런 모자란 놈이 이딴 것도 품삯이랍시고 2손으로 받고 싱글벙글이구만. 일을 관두겠다고 할 땐
무슨 대단한 계획이라도 있느냐 싶었거늘 콩 몇 알로 만족하겠다니. 아무튼 저런 무식한 것들 덕에 내 곳간이 그득해진다. 이 말씀이지. 구첨지는 희희낙락했지만 어깨 앞에서 표정을 관리하느라 애를 썼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어느새 어끼가 일한 지 11일째 되는 날의 밤이었습니다. 어끼는 구첨지 앞에서 헛기침을 하며 외쳤지요. 첨지 어르신, 어제 제가 받은 세경이 콩 512알이었으니까 오늘은 1024알을 주면 되시겠습니다요. 보자, 계산을 해보면 한 옵이 조금 넘는데 말씀이죠? 그냥 편하게 한 옵이라고 치고 한 옵만 받겠습니다. 또한 내일은 두 옵을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어끼의 말에 구첨지가 고개를 갸웃하며 콩 한 옵을 세경으로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점점 더 지나 18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세경은 콩 한 마라고도 두 대에 8옵이 되어 있었지요. 어끼가 자루 가득 콩을 받아 돌아가자 그제야 구첨지는 뭔가 낌새가 이상하게 돌아감을 직감적으로 느꼈답니다. 그는 호롱불 밑에서 장부를 펼쳐놓고 따박따박 계산을 해보고는 그만 화들짝 놀라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이럴 수가 있나? 저놈이 말한 계산대로라면 28일째 세경은 콩이 256가마, 그 다음 날인 29일째는 512가마, 마지막 30일째는 자그마치 콩이 1024가마자는가? 맙소사, 내가 어끼 이 망할 놈에게 깜빡 속았구나. 그 다음 날도 일을 하기 위해 아침부터 찾아온 어끼의 멱살을 부여잡으며 구첨지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약정서를 찢어 발겼습니다. 이놈이 어디서 내게 이런 사기를 치고 앉은 게야? 구첨지가 펄펄 뛰며 열을 냈으나 그 꼴을 보고선 어끼는 무표정하게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지요. 첨지 어르신이 약정서를 찢던 말던 제게 주신 약정서는 제게 있으니 상관없습니다요. 계약한 대로 저는 한 달을 채울 때까진 일을 해야 하니 비켜주시지요. 그리 말한 어끼는 구첨지를 스쳐 지나가 제가 해야 될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도 마찬가지로 새벽같이 구첨지네를 찾아간 어끼는 억척스럽게 일하고 약속한 한 달 만에 추수를 다해 곳간에 곡식을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세경을 못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당연한 소리를. 그런 사기 계약이 통할성 싶으냐? 그 많은 콩 가마니를 세경으로 내놓으라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뭐, 그러하시다면 알겠습니다요. 구첨지의 생자에 어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장 동원으로 가선 사또에게 발고를 해버렸지요. 구첨지가 사또의 호출을 받고 동원에 다다르자 어끼와 백년이 고개를 쳐들고 동원에 서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또는 구첨지가 친히 써준 약정서를 들고 그것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혀있는 약정서가 눈앞에 있는데 제 아무리 구첨지가 우겨본들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요? 구첨지는 사또 앞에서 바락바락 우기다 곤장까지 실컷 얻어맞게 되었고 그렇게 어끼에게 무지막지한 콩가마를 지불하는 대신 놓은 열마지기를 떼어주는 것으로 이 황당무계한 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를 보고 말았지요. 동원을 나오는 길, 어끼는 백년의 손을 붙잡고는 말했습니다. 네가 이리도 번뜩이는 재치로 귀띔해준 덕분에 저 악랄한 구첨지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함과 동시에 논 열마지기까지 얻게 되었구나. 이것은 몽땅 너희 덕이야. 이윽고 어끼는 그간 줄곧 품어온 자신의 연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렇게 백년을 자신의 색시로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혼인 이후 두 사람은 서로 힘을 합쳐 살림을 불려나가기 시작하였고 어끼의 부지런함과 백년의 총명함이 합쳐져 어느덧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나 그리도 성실하고 제 아내인 백년만을 바라보던 순진한 사내 어끼는 전대에 두둑히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지요. 혼인한 직후에는 안방,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새색시 백년의 고쟁이를 못 내려 안달이었던 어끼는 점점 윤택해지는 살림살이에
성실함마저 사라지더니 이윽고는 슬며시 한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첩질에 눈을 뜨고 외관 살림을 하나둘 차리며 바깥 재미를 보기 시작한 이후로는 100년의 안방을 찾는 발걸음을 뚝 끊어버린 데다가 또한 그녀의 바깥 출입마저도 금하게 하였으니 그녀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생지옥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나만을 사랑하며 내게 웃어주던 지압이었거늘 이제는 오히려 남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었으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100년은 한탄 섞인 한숨을 깊게 뱉고는 오지 않는 잠을 애써 청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 100년은 밤새도록 장고를 거듭한 끝에 내린 결심에 종지부를 찍듯 보따리를 쌌습니다. 사랑방의 시아버지께 건너가 뜻을 밝히고 작별 인사를 올렸지요. 그간 시집와서 흠 하나 잡을 구석 없이 며느리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던 100년이었고 제 아들이 첩질에 빠져 더 이상 며느리를 찾지 않는 것 또한 사실이었기에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100년에게 꽤 묵직한 전대를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100년은 눈물을 보이며 다시 한번 시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리고는 그대로 시집을 나와 그리 멀지 않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앞으로의 미래를 궁리하던 100년은 자신의 시아버지와 남편이었던 억기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서 구첨지에게 받은 논 열맞이기를 미천으로 자신의 소원을 양분 삼아 번듯하게 자리 잡은 것을 떠올려 자신 역시도 장사의 길로 나아가야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기왕지사 일이 된 것 보란 듯이 위세를 떨쳐 그간 억기가 부자가 되도록 내조만 하던 부속물이었던 제 신세를 탈피하고 싶었지요. 남편이 첩질에 빠져 있는 동안 자신은 집안에만 갇혀 지내던 지난날의 슬픔을 이겨냈고 이 기회를 벗삼아 제 가치를 높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결심했어. 첩에게 한눈을 파는 지아비를 침소에 앉아 하염없이 그리워만 하는 여인보다는 오히려 남정네들이 내게 직접 두 손 두 발 다 들고 찾아오는 여인이 되어주겠어. 그렇게 친정살이를 지내는 2달여간 100년은 바깥 출입도 그만 채로 장사를 위한 공부에 지독히 매진하였고 대의를 이루기 위해 나서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을 때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는 친정어미의 간곡한 만류를 뿌리치고 기세 좋게 집을 나섰습니다. 흥, 여인의 몸으로 어디 장사에 성공하지 말라는 법이 있겠는가. 시집을 나올 때 시아버지가 건네준 돈과 친정어미가 내어준 돈, 거기다 시집갈 때 받아 고이 모셔두었던 폐물까지 몽땅 팔아 꽤나 두둑한 장사 미천을 마련할 수 있었던 100년은 그 길로 성큼성큼 한양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리하여 100년이 빠삭하게 끝낸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선택한 곳은 종로의 포목거리. 그곳에 터를 잡고 조그만 포목점을 열게 되었지요. 앞으로 힘을 내서 기필코 이곳을 번영시키리라.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고 굳게 다짐하며 열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혼자 된 여인의 몸으로 생전 처음 나서보는 장사라는 것이 어디 의욕만 넘친다 하여 술술 풀릴 수가 있을까요? 그녀는 장사를 위한 재고를 충당하는 일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장벽이 도사리고 있음을 톡톡히 경험하게 되었지요. 바로 기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던 포목점들의 텃세와 견제였습니다. 상인들은 아무런 연고도 없이 한양으로 건너와 자신들의 포목점 거리에서 장사를 시작한 100년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천지도 모르는 아녀자라 없이 여기는 것은 여사였고 그녀의 빼어난 미색에 심심풀이 흥미를 느낀 까닭에 여기저기서 어떻게 한번 해볼 요량으로 접근하였지만 100년의 강력한 거부 표시에 자존심을 다쳐 앙심을 품고는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그녀를 배척하고 있었지요. 종로 일대의 포목점들은 품질 좋은 비단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비단도매 거상인 박달과 거래를 트며
창고에 재고를 쌓아놓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구실을 삼아 백년이 박달과 거래할 수 없도록 손을 써 이른바 그녀를 고사시키는 작전으로 괴롭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박달이 거래처 관리를 위하여 한양에 방문하면 한 번에 600필, 700필이나 되는 비단 뭉치를 대량으로 잔뜩 주문하고는 그날 밤으로 박달을 모시고 명월관으로 넘어가 질펀한 주지육림의 풍덩 빠뜨리며 거한 접대를 하는 것이었지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던 백년은 기껏해야 40필 남짓의 비단을 주문하는 것이 전부였고 종로 상인들처럼 박달을 기방으로 끌고 가 막대한 돈을 써가며 접대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마저도 내어주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재고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백년은 물건을 확보하지 못해 텅텅 빈 점포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그린 청사진이 몽땅 수포로 돌아가겠구나. 하지만 옛날의 나처럼 그저 이렇게 주저앉아 한숨이나 던지고 있을 수만은 없지. 비단거상 박달이 명월관 기생의 머리를 얹어줬다는 이야기나 종로 가까운 곳에 첩살림을 새로 차렸다느니 하는 시시콜콜한 소문을 들어오던 백년이 이 난관을 타개할 꾀를 내기 위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점주들처럼 박달에게 값비싼 입회기녀들을 붙여가며 그의 잠자리 사정까지 돌봐주는 것은 지금의 백년의 형편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백년은 자신의 포목점 뒤편에 만들어둔 살림방 용도의 거처를 깔끔하게 치우고 근사하고 우아한 금침방으로 고급스럽게 단장하였지요. 비단거상 박달이 실은 서당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다는 정보를 입수한 백년은 옷가지로 널려있던 벽을 말끔히 치우고 근사한 시구절이 적혀있는 족자들로 채워놓기 시작했답니다. 어릴 적부터 서당에 다니던 학동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며 갖은 구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어깨 너머 독학으로 글을 배워둔 터였던 데다가 혼인을 한 이후로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남편 얻기를 기다리며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틈틈이 익혀둔 사군자의 솜씨까지 10분 발휘하여 백년은 일필의지 막힘없이 시구절들을 필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종 세간살이들로 어지럽던 살림방이 어느덧 휘황찬란하고도 버젓한 금침방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어요. 금침방은 이만하면 되었고 다음으로는 나의 행색부터 변모해야 하겠지? 백년은 그간 일하는데 거추장스러울까 염려하여 어여쁜 옷들을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늘상 입어오던 편하고 수더분한 행색을 벗어던지고 비단 치마와 저고리를 꺼내 차려입고는 머리엔 깔끔하게 동백기름을 발랐지요. 한동안은 쳐다도 보지 않던 분과 입술연지로 한껏 치장의 멋을 내고서 떨리는 마음으로 거울 앞에 선 백년은 화려해진 자신의 용모에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맙소사, 이것이 얼마만에 꾸며보는 아녀자들의 치장이란 말인가. 그간 얻기를 내조하는 데에만 정신을 팔았던 내게도 이런 면모가 숨어 있었다니 너무나 생경하기만 하구나. 허나 썩 나쁘지 않은 기분이니 참으로 설레는걸. 백년은 의욕에 가득 찬 눈을 빛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한양의 박달이 당도했다는 소식을 들은 백년은 그 길로 도매거래 제안을 핑계 삼아 박달을 자신의 금침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럴듯한 주안상을 차려놓고 근사한 술까지 내어왔지요. 비단거상 박달은 헛기침을 하며 마지못해 백년이 건넨 술잔을 받아들다 벽에 걸린 족자들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허, 참으로 일필의지로 손색 없는 명필의 서력이오. 이보시오, 저기 걸린 족자들의 글씨는 누가 쓴 거요? 자신의 의도대로 박달이 걸려들었음을 직감한 백년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 나으리, 저것들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저희 부족한 솜씨로 그저 취미 삼아 몇 자 적어낸 것들이랍니다. 지금 나으리께서 보고 계시는 글귀는
당나라 현종이 시절 때 이백과 어깨를 견주었던 장계의 시구절을 소첩이 초서로 써낸 것이지요. 100년이 은은하게 드러내는 학식은 장사를 위한 셈법이나 간단한 글자 정도만 겨우 깨우친 박달을 바싹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100년이 매혹적인 미색과 학식으로 기방에서는 한 번도 맛볼 수 없었던 우아한 고흥미를 잔뜩 풍겨대니 박달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지요. 참으로 기가 막힌 필사여. 내 장사치의 세월이 짧지는 않기에 여기저기 기웃거릴 일이 많아 잘 알고 있소만 그 어디에서도 이같이 힘찬 필체는 보지 못하였소이다. 어머나, 과찬이십니다, 나리. 부족한 저희 솜씨를 놀리시는 게지요. 100년이 박달의 술잔을 채워주며 눈웃음을 흘리자 박달은 애꿎은 헛기침만 연신 뱉어내다 돌연 손뼉을 딱 치고는 말했습니다. 그것보다 내 지금 고민거리가 하나 있는데 한번 드러나 봐주시겠소? 어머, 나으리. 저 같은 것이 들어 명쾌한 해답이 나올까 싶습니다만 나으리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최선을 다해 귀를 기울여 보겠사옵니다. 100년이 겸양을 보이며 살쭉 웃자 박달은 술 한 잔을 입에 털어놓고는 말을 이어나갔어요. 실은 내게 동업을 제안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자를 믿어도 될지 어떨지가 고민이오. 나와는 10년지기의 사이라 매몰차게 내치기도 조금 모양새가 좋지는 않단 말이지. 허나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내 눈에도 이자의 속내는 쉬 짐작이 아니되니 이것 참. 박달의 말에 100년의 눈빛에 일순 반짝임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10년지기 말씀이시군요. 그러하시다면 혹시 그분과 재물 관련하여 겪은 이야기가 있다면 제게 들려주시지요. 참고하는 데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사옵니다. 100년의 말에 박달은 마침 생각나는 것이 있다는 듯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얼마 전 그 친구와 길가를 걷다가 그 친구가 바닥에 떨어진 주머니 하나를 주었지 뭐요. 열어보니 꽤나 거금의 엽전꾸러미가 나오는 것이었지. 어머나? 허면 그때 친호분께서는 주머니를 발견하고는 뭐라 말씀하셨는지요? 어디 보자. 아, 그렇지. 이렇게 말했던 것도 같소마는. 얼씨구나. 이게 웬 떡이냐. 역시 사람 눈은 밝고 볼 일이야. 오늘 꿈자리가 기똥차더니만 나는 횡재했구나. 라고 말이오. 박달의 대답을 들은 100년의 눈썹이 잠시 꿈틀거렸습니다. 그렇군요. 흐름을 방해하여 송구스럽습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하시지요. 그리하여 친구는 패물이 주머니를 제 허리춤에 차고는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었지. 그런데 잠시 뒤에 덩치가 산만한 사내가 둘씩이나 다가오더니만 여기서 주머니를 하나 줍지 않았냐며 으름장을 놓지 무엇이 했는가. 윽박 지르듯이 묻는 표정들이 예사왈패들은 아닌 것 같아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았기에 사실대로 말했다오. 그리하여 어찌 되셨나요? 눈을 부라리며 달려드는 기세가 아주 살벌했다오. 그 친구가 사내들에게 주운 주머니를 건넸고 그들은 주머니를 낚아채 풀어보고는 앞장서 있던 내 따귀를 한 대에 갈겨버렸지. 그리고는 대뜸 이 도둑놈들을 관가에 고발하겠다고 성을 내지 뭐요? 그때 그 친구가 내 앞을 막아서며 나를 보호해 주었소이다. 그 덕에 사내들은 결국 몸을 돌려 그냥 물러갔던 기억이 있소. 나으리의 앞을 막아서던 친구분께서는 그때 사내들에게 무엇라 말하셨는지요? 정확하게 이리 말하였소. 당신들 지금 우리를 도둑놈 취급하는 거요? 우리는 그저 바닥에 떨어진 이 주머니를 주운 사람들일 뿐이란 말이오. 라고 말이지. 박달의 말을 듣고 있던 100년이 이제야 알겠다는 듯 화사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안주를 집어 박달의 입에 천천히 넣어주며 말했지요. 나으리, 부디 그 친구분과는 동업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100년의 말에 박달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니, 내 이야기만을 듣고 그것이 판가름된다는 말씀이시오? 대체 그 연유가 무엇이오? 이야기만 듣고 어찌 그리 확신이 섰단 말인가? 100년은 별것도 아니라는 투로 답했습니다. 주머니를 주었을 때 친구분께서는
나는 횡재하였다. 라는 표현을 쓰셨지요. 그리곤 그 주머니를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는 옆에 있던 나으리와 나눌 생각도 없이 그것을 독차지하였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온전히 자신의 차지로 돌리는 심보를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아마도 함께 상단을 꾸리는 순간에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사옵니다. 허나 그 이후 주머니의 주인인 사내들에게 그것을 돌려 건네던 때 나리께서 그들에게 따귀를 맞으셨다 하셨잖습니까? 그때 앞을 막아서던 친구분께서는 우리는 도둑놈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으리를 돕는 척 나선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실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막상 군경에 닥쳤을 때는 자신의 일에 나리까지 함께 끌어들인 것에 불과한 것이옵니다. 그런 자와 함께 동업을 하게 되면 과연 믿고 나으리의 뒤를 맡기실 수 있겠는지요. 가볍게 웃으며 조곤조곤 이야기하는 백년의 대답에 박달은 그야말로 휘둥그레 떠진 자신의 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는 한바탕 너털웃음을 크게 터뜨리고는 술잔을 비워내며 소리쳤습니다. 내 그간 종로 바닥에 저 네로라는 포목상인들이 어찌 그리도 가진 험담을 해대면서 그대와의 거래를 트지 못하게 뜯어말렸나. 항시 그 연유가 궁금했거늘. 과연 오늘에서야 이유를 알 것 같구만. 이리도 학식과 재치가 출중한 사람과 경쟁을 벌여야 하니 쟤들도 오금이 저려 싹을 밟으려는 것이 이해가 되는구만. 어머, 과찬이십니다, 나으리. 백년은 교태가 잔뜩 섞인 미소를 흘리며 손사래를 쳤고 그런 그녀의 미소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박달은 이날을 기점으로 이 백년이라는 여인에게 그야말로 홀딱 반해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박달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백년의 점포에 방문했습니다. 한양에 들르면 가장 먼저 들르던 명월관도 발길을 끊고 중요한 업무도 보는 둥 마는 둥 백년의 점포부터 찾기에 바빴지요. 박달이 그간 제품에 아는 기녀들은 셀 수도 없었지만 이 작은 포목점의 점주 백년에게서 은은히 풍기는 매력이라 함은 그 궤가 완벽하게 달랐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엇보다도 흉내낼 수 없는 자연스러운 기품과 함께 남정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줄다리기의 묘미가 있었어요. 이는 그간 백년이 줄곧 첩과의 살림에 빠져 자신을 등한시했던 남편에게 느꼈던 고독의 순간들이 많았기에 어찌하면 상대방의 애간장을 끓게 만들 수 있는지를 통달한 덕분이었습니다. 그것을 역이용하여 박달과의 관계에서 적재적소에 사용했지요. 박달은 완전히 백년에게 푹 빠져 그녀를 당장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백년에게 서둘러 비단의 거래를 트고 동업을 요청하였으나 그녀는 박달의 통 큰 제안에도 가벼이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때는 얼음처럼 냉랭하여 박달의 마음을 바짝 태우기 일쑤였지요. 그렇게 박달이 백년에게 안달을 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한양에서의 볼일을 개눈 감추듯 끝내놓고 얼큰하게 취해 백년의 포목점으로 달려간 박달은 백년의 손목을 붙잡고는 말했습니다. 보시오, 백년. 내 더 이상은 견디지를 못하겠소이다. 오늘 밤에는 확답을 듣지 못하면 돌아가지 않겠소. 애가 다른 박달이 어린아이처럼 칭얼대며 말하자 비로소 백년은 자신이 그간 공을 들여둔 뜸이 제대로 들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셀쭉 웃으며 박달의 소매를 붙잡고는 더없이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나으리, 본가의 조강지처를 놔두시고서는 어찌 제게 이러시는지요. 안방마님께서 아시면 너무도 슬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자네의 마음 씀씀이가 더더욱 나를 자네를 향한 광증이 걸리게 한단 말일세. 박달은 이 말을 듣고서는 주체하지 못하였고 그녀를 품에 안으며 금침방으로 쓰러졌습니다. 목석처럼 얌전히 누워 두 눈을 질끈 감은 몰골로 거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던 자신의 아내와는 달리
두 다리를 들어 올려 제 허리에 착 감은 채 혼을 쏙 빼놓는 백년을 박달이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백년 역시도 그간 남편에게 천대만 받아오며 외로움을 정립해두던 시간에 대한 회포라도 풀듯 그렇게 두 사람은 거침없는 춘정을 불태우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박달이 금침에서 눈을 뜨자 밝아오는 동창의 너머로 더없이 화사한 미소를 머금은 백년이 따뜻한 꿀물을 타와 박달에게 내밀었습니다. 지난 밤의 환상적인 기억과 함께 아침을 맞아 꿀물을 내미는 그녀의 내조에 흥이 오른 박달이 말했지요. 100년 아니 되겠소. 내 우리 집의 마누라를 쫓아낼 테니 이참에 나의 정실로 들어와 줄 순 없겠소? 이제 나는 그대가 없는 밤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소이다. 그러자 백년이 어처구니 없어하며 입을 떼었어요. 나으리, 그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까? 절대로 조강지처를 내팽개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단코 제가 원하는 관계가 아니옵니다. 안방을 지키고 계신 아내에게도 극진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러한 순간에도 나리의 안방마님께서는 그저 나리의 사업이 번창하기만을 바라며 마음을 졸이고 있으실 것이 뻔하거늘 나리께서 그리하시면 아니되시지요. 제가 그 자리를 탐하고자 나으리와 춘정을 나눈 것이 아님을 헤아리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박달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기녀들은 하나같이 본처의 자리를 탐내며 자신이 쌓아놓은 부를 탕진하려는 기색만 보여왔건들 백년의 이러한 기품은 박달이 그간 맛보지 못한 너무도 값진 성품이었지요. 어쩌면 이리도 속이 깊은 말을 하실 수가 있으시오. 참으로 그대는 내게 찾아온 진귀한 보물 같은 여인이시오. 그리고 이것이 종로 포목점의 갑과 을을 단번에 뒤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백년의 포목 창고엔 박달에게서 단독으로 납품받은 최고급 상주표 비단이 거대한 산더미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백년의 포목점은 그 방대한 물량을 바탕으로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고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기 시작했지요. 다급했던 다른 포목점 상인들이 박달을 회유하여 비단을 발주하고자 그를 접대하려 하면 박달은 근엄하게 손사래를 치며 단칼에 거부하고는 말하는 것이었어요. 어허, 이 무슨 소란들이십니까? 내 명월관을 위시한 기녀들의 치마폭에 쌓여 노는 짓거리를 끄는 지는 오래되었소이다. 무릇 기생노름이나 해대는 상인을 어찌 거상이라 자처하겠소? 앞으로 종로 포목거리에 납품할 비단 일체는 저 백년의 창고에서만 출하될 것이니 내게서 비단을 받아가려거든 한 분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받아가시오. 그리고는 냉랭하게 퇴짜를 놓으니 텃세를 부리던 포목점 상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지독한 텃세와 업신여김을 일삼던 포목 상인들을 보기 좋게 제 앞에 무릎 꿇리고 박달을 구워 삶아 비단을 독점하고 포목점을 번성시킨 백년은 이후로도 박달의 인선을 10분 지원받아 안동포 시장을 움켜쥐고 있는 강객주와 한산의 세무시 상권을 주름잡고 있는 부대인마저 소개받기에 이르렀고 이윽고는 그 둘마저도 자신의 매력에 헤어나올 수 없도록 요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세 명이 거상이 번갈아가며 앞다투어 백년의 포목점에 찾아오니 밤이면 밤마다 그들의 행복에 겨운 고음의 노랫소리가 연일 종로 포목거리를 가득 채울 정도로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백년은 독수공방으로 지새우며 슬퍼하던 지난 날이 언제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었으며 또한 연일 성실을 이루는 포목점 덕분으로 새롭게 연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며 그렇게 축적한 부를 이용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행복하게 지냈다는 후문이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마님과 선비님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